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저희 방송과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찾아주셨던 시청자들과 독자들께서 남겨주신 하나하나의 느낌표와 또 담은 한 조각의 댓글이라도 그것에서 읽을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정성을 마음에 담고서 정말 즐거운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 방송에서 이미 약속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정말 황당한 그 1930년대의 만주 벌판에서 실제로 발생했었던 적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황당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슬프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슬프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처했던 비참한 운명, 그 인간 자체의 순환을 슬퍼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처했던 사상이나 이념 또는 그들이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는 그런 진영의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저희 방송은 그 1930년대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수천 수만 나아가 수십만 백만에 이르기까지의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만주라는 이 황량한 벌판에서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 여기서 발생했었던 그 일제와 만주국에 대한 그 항쟁 과정에서 맹렬했던 수많은 각양각색의 인간 군상들이 남겨놓았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이제 돌아보면서 어느 누가 친일파라고 해서 그 자는 반드시 죽어 없어지도 이제 시원치가 않고 또 어느 누구는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독립투사라고 해서 그를 끝없이 미화하고 구가하는 그런 방송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김일성 이 책도 여러분들이 만약 읽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절대로 김일성을 미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정말 잘했던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했던 것은 못했다고 하고 또 나쁘고 고약하고 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나아가 슬프기까지 했던 것은 정말 슬프게 친일 반일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숙명적으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 갈래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아주 길게 늘어놓기를 잘하지만 오늘 이야기만큼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궁리해보기도 했고 또 종이에다 이제 메모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에 대하여 그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주요한 이 황당한 이야기가 있게 만든 주인공이지요. 제가 이 여자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는 직접 이 여자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슨 자료이냐면 1945년 8.15 광복 이후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남편이 중국 정부에 의해 한간지로 처형당했습니다. 한간이란 한국에서는 친일파와 비슷한데 그냥 보통 친일파가 아닙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말하자면 일제의 군대로 복무를 했었거나 또는 일제의 특무나 또는 스파이 노릇을 했던 자들로서 손에 피가 묻은 자들, 즉 엄중한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을 해방 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모조리 붙잡아서 이제 진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총살행위에 처해졌지요. 그런데 이제 해방 초기에 공산당이 이제 한간이나 또는 반영명문자를 처형할 때는 처형 방법이 이제 법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보통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대장이 몰려 들어와서는 한결같이 주먹을 쳐들고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제 소리치면 바로 그 현장에서 총을 쏘아 처형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시체는 갈갈이 찢어지고 맙니다. 백성들이 이제 손에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을 들고 달려들어서는 시체를 이제 찢어가는데 그때 만주지방은 정말 마적이나 토비들이 세상이었지요. 어찌나 야만적이고 미개했던지 생사람을 붙잡아다가 이제 막 가마에 삶기도 하고 또 이제 생고기채로 찢어서는 불에 구워 먹는 등 별의별 야만적인 그런 만행들이 이제 사용되곤 했는데 이런 만행들이 해방 후 그러니까 광복이 난 뒤인 1940년대와 이후의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까지 그러니까
문화혁명 기간에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을 죽여서는 막 시체를 먹는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나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광서지방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그런 먹는 풍습도 있었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일이 아닙니까? 하물며 원래 그 미개지로 소문나던 만주지방에서야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례도 하나 있는데, 제가 소학생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1970년대 초엽에 중국의 연변 지방에서 지금의 한국 돈으로 한 1만 원쯤 훔친 한 영업원이 이제 붙잡혀서 반행영문자로 처형당했는데, 그때 국인군들이 이제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총살당한 그 영업원이 시체를 갈갈이 찢어서는 모두 고기를 한두 점씩 가져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1940년대에야 그 1945년에 일본이 투항하고 1947년경까지 만주의 북부지방에서 이제 토비 무리를 이끌고 공산당에 대항했던 그 사문동이라고 그러는, 중국어로는 이제 시에원동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이자가 한때는 그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연군에 참가하여 제8군의 군장까지 되었던 그런 자입니다. 이자가 후에는 이제 일본군에 투항하고는 그 일본이 망한 뒤에는 또 무리를 이끌고 이제 공산당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오늘이 그 흑룡강성 북부지방에서 종당에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이 부자가 산채로 붙잡혔는데, 역시 인민재판을 받고 대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백성들이 모두 달려들어서는 이자의 시체를 갈갈이 찢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가위를 들고 제일 선참으로 달려들어서 그 이자의 성기부터 잘랐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직접 구경했던 그 생존자들이 최근 몇 해 전까지도 살아있었던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한 작가도 계셨는데, 그분이 직접 그때 일을 회상하는 글을 한 편 썼는데, 그 글에 의하면 그 할머니가 왜서 처형당했던 그자의 시체에서 성기부터 잘랐느냐면 두 가지 설이 있대요. 한 가지 설은 그 할머니의 손자가 이제 간질병을 앓았는데, 그 간질병을 뇌전증이라고 하는가요? 그 병을 낫게 한대요. 그 성기를 잘라다가 이제 그 손자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 뇌전증이 낫는다나 봐요. 또 한 가지 설은 그 할머니가 젊었을 적에 바로 이자한테 이제 잡혀가서는 성폭행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런 기회가 오니 바로 선참으로 달려가서 이자의 성기부터 잘라서는 이제 손에 들고는 흔들면서 중국 공산당 만세와 이제 모성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또 다른 데로 튀는군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방 초기에 공산당이 이제 그 적들에게, 즉 그 일본 침략자들에게 협력했던 친일파들, 한간들을 처형할 때는 그 인민재판이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인민들이 모두 발을 걷어붙이고 죽여라 하고 소리치면 바로 총사령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인민들이 몰려들어서 하고 찢어 죽이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자와 남편은 둘이 이제 함께 처형당할 때 벌써 며칠 전부터 거리에는 이들 둘을 공개 총살한다는 그런 보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한 뒤에는 그 시체를 찍은 사진도 이제 그 정부 자료 속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여자의 실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뜩이나 슬프게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이 여자에 대하여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처형할 때 만주에서는 여자들이 달려들어서 가위로 성기까지 잘라갔을 정도였으니, 만약 여자가 처형당한다면, 그것도 좀 젊고 인물도 괜찮은 그런 여자가 처형당한다면 그 시체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또 그러다 황당하다 못해 정말 듣다 보면 과연 이런 잔혹한 만행을 성냥이나 이리떼가 아닌 인간이 해낼 수 있었을까 하고 의심이 들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193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라는 그 황량하고도 광대무변한,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이하면 그 발해나 고구려의 유목민들은 바로 이 땅을 정복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이 땅에서 나라까지 세워서 수백 년씩 이제 통치까지도 하였었죠. 그러니 결코 아주 생소한 남이 땅, 그런 불모지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홍범도나 김좌진 같은 우리 민족의 영웅들이 역시 이 땅에서 말을 달리며 일제를 무찔렀고, 수십만의 우리 민족이 또 이 땅을 개간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오늘까지도 이제 조선족이라는, 즉 중국동포 이런 이름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고 뭡니까? 이 여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자도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그 연변 왕청지방에 가면 중평이라고 부르는 농촌이 있는데 1930년대 초엽에 바로 그 지방 어느 근처의 농촌에서 살았던 여자인데 그때는 아마 나이가 겨우 한 11~12살쯤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왕청지방은 러시아와도 가깝고 또 마적들이 출몰하는 녹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제가 그 왕청지방의 농촌들에서 이제 답사하고 취재를 진행할 때 당시 그 토박이 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토비가 오면 볼로 내뛰고 마적이 오면 논으로 내뛰어라. 이 무슨 뜻이냐면 토비들은 그 산속에 본거지를 틀고 강도질을 하는 그런 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토비들이 달릴 때는 볼로 내뛰면 토비들이 그 뒤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마적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강도들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마적들이 온다 하면 먼저 이제 말소리부터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는 농민들이 이제 보침을 해치고는 어디로 내뛰냐면 논두렁을 따라서 내뜁니다. 볼로 내뛰면 말이 금방 뒤쫓아올 수 있지만 논두렁을 따라 뛰면 말이 그 논두렁을 따라 쫓아올 수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느 해 봄인가 이 중평촌에 마적들이 달리던 거예요. 한창 벼를 심던 시절이었는데 논밭은 온통 물천지죠. 농민들이 이제 모두 논두렁을 따라서 내뛰다 보니 말을 탄 마적들이 그 뒤를 쫓다가는 이제 말들이 논밭 속에 빠져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겨우 이제 12살밖에 안 된 이 애가 이제 그 마적들한테 붙잡히지 않으려고 논두렁을 따라 정신없이 내뛰다가는 뒤를 따라올 수 없게 된 마적들이 마구대고 이제 쏘아대는 총소리에 놀라서 그만 발을 비디디고는 논두렁에 이제 머리가 거꾸로 처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적들이 젊고 어린 여자애들만 보면 그냥 산채로 잡아다가는 자기들 소굴에 데려가는 바람에 그 여자아이들은 모두 기겁하죠. 그래 이 여자아이는 이제 그 논밭 속에 이제 거꾸로 처박힌 채로 이제 두 다리와 이제 엉덩이가 이제 바깥에 나온 채로 이제 꼼짝 않고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쫓기다 보면 이제 머리만 숨기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꽁이나 까투리들이 그러던가요? 하여튼 이제 겁에 산뜩 질린 이 여자애가 논두렁에 이제 곤두박힌 채로 두 다리만 바깥에 내놓고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글쎄 눈먼 총탄 하나가 날아오면서 이 여자 두 다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마적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여자의 부모가 달려와서 그때까지도 논밭 속에 이제 얼굴을 쳐박고 있는 딸애를 꺼내놓고 보니까 아이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스쳐가는 총탄이 이제 그 두 다리 사이를 상처 입었던 것인데 피가 지혈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있던 한 한의사가 그 상처를 꿰맨다는 것이 그만 아주 그 여자의 그곳까지 다 꿰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아이가 후에 상처도 아물고 또 나이도 든 다음에는 이제 시집가게 되었는데 시집만 갔다 하면 바로 퇴짜 맞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몇 번은 시집갔으나 데려갔던 남자들이 모두 이 여자와 성생활이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종당에는 친정으로 쫓겨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기가 없는, 말하자면 이제 아래가 그 돌로 된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별명이 중평촌 돌리의 집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들은 이 아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다 성숙한 여자가 이제 생리도 할 텐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생리도 하고 또 그때 그 농촌 한의사가 이제 아주 다 꿰매버렸더라도 다만 그 남자들과의 성생활은 아주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금 같았으면 일반 병원에서도 이제 간단한 수술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돌기집으로 소문나다 보니 더는 시집도 가지 못하고 농촌에서 혼자 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청의 청교령이라고 부르는 고장의 한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팔 하나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게 팔이죠. 팔이 하나뿐인데 성씨가 최씨예요. 이 최씨가 그때 나이가 아마 거의 50살에 가까웠는데 그때 나이 50살이면 노인의 취급을 받을 때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팔을 하나 잃어버린 데다가 성깔이 나쁘고 또 술도 많이 마실 뿐만 아니라 장가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축도로 일해서는 이제 돈만 벌면 그냥 술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늙은 건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말하자면 그 늙은 호랩인데 이 최씨에게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카의 이름이
최봉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봉문이라는 자가 이제 무슨 자였냐면, 원래는 그 중국 공산당 왕청힌 위원회의 아주 주요한 이제 간부였는데, 그 공청단 왕청힌 위원회의 서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1935년 봄에 이 자가 일본군 헌병대에 붙잡혀서 이제 귀순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그 이제 만주국 간도성 정부에서 조직했던 일제 특무기관에 참가하여 이 특무기관의 왕청공작반의 반장까지 되었던 자입니다. 물론 그 1945년 이후에는 이 자도 그 나자부 지방에서 이제 토비가 되었다가 결국 붙잡혀서 처형당했는데, 먼저 이 자가 참가했던 그 특무기관에 대하여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그 간도 지방에는 그 여러 갈래 유형의 일제 특무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특무기관 가운데 주요하게는 조선인들로 조직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그 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귀순했던 자들로 조직된 이런 정보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정보기관의 우두머리는 당시 간도성의 차장, 그러니까 부성장의 힘이죠. 성장은 일본인이고 부성장, 즉 이 차장은 조선인 한 사람을 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유홍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진 한 장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인 유홍순을 검색하면 이 사람의 그 양력 정도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 한국의 친일파 명단에도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일본 이름은 나카하라 코준입니다. 1930년대 만주국 내에서 일본군이 협력했던 친일 단체나 또는 특무기관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간도성 경내에서 유명했던 나카하라 공작반이라는 게 바로 이자의 이름을 땄던 그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원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었고, 또 과거에 공산당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하다가 후에 귀순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청교령의 그 발이 하나 없는 최씨, 이자의 조카였던 그 최봉문도 바로 이 나카하라 공작반의 왕청을 책임진 그 반장직을 맡고 있었던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공작반이 그 필경 특무기관인데다가 또 우두머리가 바로 당시 간도성 차장이다 보니, 이 공작반에 참가했던 자들은 모두 권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최봉문의 그 작은 아버지가 되었던 그 청교령의 그 발이 하나 없는 그 최씨, 이자는 그 중국 정부 자료에 독벽노인 또는 독벽사나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최싱 도비 한즈 또는 최싱 도비 라오런 이렇게 부르는데, 이자가 이제 나이 50살이 되도록 장가는 안 들고 이제 맨날 그 술만 마시고 기생방 출입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사단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걸핏하면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그때마다 이 나카하라 공작반에서 이제 반장직을 맡고 있었던 조카 최봉문이 밤마다 나서서는 이제 이 작은 아버지를 꺼내주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가 하루는 작은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술 마시고 사단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대로 둬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장가를 보내려고 여기저기 이제 여자를 수소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소개하기를 중평 근처의 그 어느 마을에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데 별명이 돌개집이라는 거예요. 젊고도 건강하고 또 인물도 괜찮게 생긴 여자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단 시집만 갔다 하면 불과 3일을 못 넘기고는 남자 쪽에서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그 만주의 농촌들에서는 보통 시집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런 여자를 비하해서 돌개집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중평촌의 그 돌개집이라고 불렸던 이 여자는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해서 생긴 그런 별명이 아니라 아주 근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돌개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아니면 1939년경에 바로 이 청교령 채석장에서 발을 하나 잃어버린 이 최 씨한테 이제 다시 또 재가를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최 씨의 조카 최봉문이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여자가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고 또 생김새도 예쁜데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거기에 그 여자들이 하면 다 있어야 하는 그거가 없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시집갔지만 남자들이 이제 몇 번 같이 타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라 모두 이혼하고 돌려보내서 지금 혼자 사는 여자인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최 씨가 이제 그러더래요. 내가 채석장에서 일할 때 한 어비가 짧은 돌에다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박아 넣는 그런 일이 전문이었던 걸 네가 알지 않느냐고. 무슨 멀쩡한 다 큰 여자가 그거가 없겠느냐고. 내가
돌에 구멍을 내듯이 아주 큼직하게 구멍을 내버릴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크게 장담하더래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 최 씨가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와서는 데리고 한 이태쯤 살면서 밤만 되면 어떻게나 해댔던지 그 여자가 끝내는 임신도 하고 또 아들도 하나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늙음하게 아들까지 하나 본 이 최 씨도 전에처럼 그 건달처럼 살지 않고 다시 그 이제 원래 다녔던 그 채석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뭐 발이 하나 없다 보니 또 직접 돌을 깬 일은 못하고 그냥 그 돌을 폭파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안장해서 터뜨리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주 그 간도의 조선인들은 보통 난포라고 부릅니다. 화약 묶음 속에다 이제 레관 하나를 집어넣고는 레관 구멍에다가 심지를 한 2뼘 되게 이제 심은 뒤에 불을 달아서 이제 폭파시키는데 굉장하게 이제 살상력이 컸죠. 이 최 씨가 그 채석장에서 일하다 보니 몸에는 뭐 이런 것들을 일상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그 채석장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산에서 돌을 깨는 일이다 보니 한 번 일하러 나가면 산에서 12일씩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이 최 씨의 젊은 아내가 그 중평천의 그 돌기집으로 소문났던 그 여자가 이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죠. 뭐 이때는 아이도 낳았고 하니까 돌기집은 아니죠. 남편이 이제 채석장에서 일하러 나가고 없을 때면 그 동네에 이제 알을 넘는 작자들이 은근히 이제 이 최 씨 아내를 넘보고 와서 집적거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자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는 이제 밤중에 몰래 이 최 씨 아내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까지 치어들어왔다가 이게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그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 최 씨가 이제 소문을 듣고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정신없이 뛰어와서는 자기 아내를 겁탈했던 그 사이 집에다가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집어던진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최 씨 아내를 겁탈했던 그 사이 집이 이제 통째로 날아나고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부모들까지 식구 1, 8이 모두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최 씨가 그 길로 붙잡혀서 왕창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이 최 씨의 조카인 그 최봉문이 작은 아버지를 살리려고 누구한테 부탁했느냐면 바로 간도성 차장으로 했던 나카라 포준, 바로 그 조선인 간도성 차장 유홍순한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유홍순이 직접 나서서 최봉문의 작은 아버지였던 그 팔 하나가 없는 최 씨를 어떻게 감쌌느냐면 그 최 씨가 자기네 그 나카라 공작반의 공작원일 뿐만 아니라 이 최 씨가 그 다이너마이트로 살해했던 그 한 가족 식구 7, 8명은 몽땅 비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항일연구가 내통하고 있던 그런 반만 항일 세력이라고 덮어씌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 최 씨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그 항일연군의 비밀 거점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 씨 이제 그 살인죄를 이제 무마해서는 이자를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그 지방에서 민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이 최 씨 부부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왕청리 청교령에서 연길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상차구라고 부르는 이런 고장이 나지는데 그 상차구 서쪽 8km 되는 고장이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서 숯을 굽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장소를 이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1954년에, 그러니까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투항하고 다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다시 또 1950년에 발생했던 한반도 전쟁이 195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듬해, 그러니까 1954년에 중국 정부의 무슨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던 당시 간도성 경찰 토벌대대 제2중대 중대장이었던 무라카미 시니치라고 부르는 자가 어떤 공술자료를 중국 정부에 바쳤느냐면 제가 그 공술자료 속의 내용 한 토막을 여기에 자막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신경치안부 경무사 다나카 요지 경방과장이 지휘하고 있었던 이 영은 김청림을 말합니다. 조선인이죠. 영 이사관 이하 공작반에서는 이 작전을 함께 획책하였다. 허경이가 자기 관할구역 내의 3차구에 거주하는 독벽 조선인 최경식, 그러니까 이 팔이 하나 없는 자가 이름이 최경식입니다. 독벽노인 최경식을 밀탐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물자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박덕범에게 접근하였다. 전후 여러 차례 박덕범이 파견을 받고 왔던 직반을 통하여, 이 직반이라는 것은 그 연락원을 말하는데 한국어로는 그 당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직반을 통하여 물자를 공급했다. 1940년 9월 중순
모일 오전 4시 때 나와 허경위, 장경위 그리고 춘향 신찬대의 10여 명은 영이사관이 데리고 왔던 사명의 공작원까지 함께 왕청 영기련 경계 부근의 3차구 서쪽 8km의 위치에 있는 돌집을 돌려스키라 했다. 결과 이 돌집에서 자고 있던 박특범 이하 5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뭔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때 이 최씨 부부는 그러니까 그때 남이 집 한 가족을 16명이나 모조리 살해하고서는 간도성 나카하라 공작관이 두목이었던 나카하라 코준, 즉 그 유홍순이 도움으로 무사하게 놓여 나오지 않고 어쨌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 최씨도 역시 그 조카와 함께 이 나카하라 공작관에 참가하여 이자들의 그 특무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겠지만 일본군은 1940년 9월 중순경에 바로 이자의 도움으로 당시 항일연군 제1로군 경유여단 여단장이었던 박특범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박특범은 생포되자마자 바로 귀순했지요. 그리고 이자들은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최씨 부부가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집이 나카하라 공작반에서 이제 그 항일연군을 유인하는 데 사용했던 비밀 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자들은 이 거점에서 당시 항일연군의 고위급 지휘관이었던 박특범을 생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의 유명한 항일연군의 조선인 지휘관을 유인하여 살해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당시 항일연군 제1로군 산하의 제3망명군 제15연대 연대장이었던 이용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김일성 이 책의 하권에서 박특범과 이용문이 이 최씨 부부한테 이제 유인당하던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 전후 모든 내막을 영화로 보듯이 생생하게 기술해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자세한 전후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꼭 자료로서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이 투항하고 나서 이 최씨 부부는 공산당의 산채로 이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돌기집으로 소문났던 최씨 아내가 1930년대 초엽에 12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1945년이라고 해봐야 나이가 겨우 한 20대 중후반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나 그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 이런 여자를 이제 공개 총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인민재판이니까 공개 총살하고 나서는 그 시체를 그냥 그 형장에 이제 내던져버렸는데 구경꾼들이 몰려들어서 시체의 살을 다 뜯어가 버렸어요. 후에는 이제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 어느 동네에 누구 집 그 김치움 속에는 그 여자의 뭐 다리 한 짝이 보관되어 있다느니 또 그 몸의 어느 주요한 부위는 어느 동네에 누가 가져갔다느니 이런 별의별 소문들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들려줬던 이 이야기가 만주라는 우리가 보통 그 살벌한 만주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륙의 한벌판에서 나라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새롭게 터전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 발생했던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후에 그 남편과 함께 인민재판을 받고 이제 공개 처형된 뒤에는 시체가 칼칼이 찢겨졌던 이 여자 정말 기가 막히죠. 10몇 살 때 마석들한테 쫓기다가 그것까지 다 찢어져서 꿰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비참한 여자. 그때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이 여자가 일본이 통하고 난 뒤에는 또 그런 식으로밖에 처형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는 우리 조선의 여자이고 우리 한민족의 여성이었죠.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주라는 그 살벌한 대륙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순환의 역사, 그 역사의 축소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이 여자의 그 황당하고도 처참하기를 이를 데 없었던 이 이야기를 이번에 출간된 책 속에 넣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 맞죠.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